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없어요. 선천적 성대장애로 아니 소리를 낼 수 없죠. 이름은 이하영, 캐나다에서 35년간 살아온 동화작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삶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함께했어요.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 로건과 메리는 입에 달고 살았죠. 내 친엄마도 널 원치 않았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시아계 장애아를 입양함으로써 주변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선 말 못하는 아시안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책과 그림으로 도망쳤어요.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상처 속에서도 글과 그림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29, 처음 동화책을 냈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문학상을 받았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성공이 찾아오자 양부모도 다가왔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동화작가로 날 보지만 제 안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늘 이런 의문이 맴돌았죠. 정말 내가 버림받은 아이가 맞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악몽이었어요. 비 오는 공원, 누군가의 뒷모습, 울부짖는 어린 소녀. 이 장면이 꿈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비서이자 통역사인 유지성은 한국에서 입양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막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 예산은 신경 쓰지 마. 그만큼 진실을 찾는 일이 절실했죠. TV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을 때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어쩌면 날 버린 어머니가 거기서 편히 살고 있을지도. 성공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겠어. 어느 날 TV에서 기억을 찾아서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조미애라는 60대 중반 여성이 출연했는데 30년 전 사고로 기억상실을 겪고 장애 아동 봉사활동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범한 다큐였지만 조미애가 사랑이란 단어를 수화로 표현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독특했지만 저에겐 익숙했어요. 어릴 때 어딘가서 배운 것과 똑같았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곧바로 유지성에게 전화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한국행 티켓을 구해줘.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태어난 땅인데도 기억조차 없는 이곳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드디어 복수할 순간이 왔다. 이 여정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몰라요. 안정된 캐나다 생활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과거를 찾아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찾지 않고는 평생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지성이 소개해준 이 형사가 찾아왔어요. 조미애에 관한 기초 정보를 건네주더군요. 조미애는 66세로 30년 전 건물 붕괴 사고로 기억상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복지관 청소 일을 하며 장애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네요. 가족 기록은 없었죠. 이 내용을 듣고 의구심이 들었어요. 날 버린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한다고요? 혼란스러웠지만 더 조사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30년 전 신문 기록실과 도서관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건네받은 신문 스크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죠.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공원 앞에서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수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동작은 제가 특별한 수화라고 부르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공원이 제가 악몽에서 그리던 그 장소와 닮았어요. 이 아이가 혹시 저일까요? 이 흐릿한 사진 속에 제 과거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결심했죠.
장애 아동센터에 거액을 기부하고 조건으로 조미애와 만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이사장은 제 제안을 환영했어요. 세계적 작가 이하영 님이 기부하겠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죠. 조미애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면담 날짜가 확정되었을 때 감정이 복잡했어요. 분노, 호기심,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과연 날 버린 엄마가 이분이 맞다면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과 상처,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단추를 이제 막 끼웠네요. 아침부터 손이 떨려요. 오늘은 조미애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유지성과 함께 장애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조미애는 아이들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숨이 멈췄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조미애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날 버린 차가운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조미애가 저희를 발견하고 반갑습니다라고 수화했어요. 저도 똑같이 답례했지만 의도적으로 특별한 동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했죠. 그 순간 조미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란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있다. 분명 반응했어. 짧은 첫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조미애는 제가 머리를 다친 뒤 수화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래서 장애 아동 봉사를 하시나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날 버릴 사람이 이렇게 착할 리가 있나 하는 생각과 기억상실을 핑계 될 수도 있잖아라는 의심이 교차했죠. 센터에서 나오려는 찰나 이 형사가 급히 찾아왔어요. 이 사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조미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사에게 물었죠. 사진 속 여자가 조미애 맞나요? 형사는 확실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흐릿한 사진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하지만 조미애의 얼굴을 방금 본 저는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직감이 강하게 작용했죠. 제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사와 유지성이 제안했어요. 혹시 사진 속 공원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요. 그 공원이 제가 늘 꿈에서 보던 장소일지도 몰라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이사장에게 조미애가 평소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물어봤어요. 이사장은 흔쾌히 알려주었습니다. 조미애 선생님이 가끔 방과 후에 인근 공원에 들러 사색한다고 하더군요. 옛날부터 있던 낡은 공원이라 한적해서 좋아하시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죠. 그 공원을 찾아가 보기로요. 만약 사진 속 장소가 맞다면 뭔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였죠.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어요. 30년 동안 악몽에서만 보던 그 장소를 실제로 찾아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비 때문인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낡은 벤치들과 오래된 놀이기구들이 빗속에 쓸쓸하게 서 있었죠. 이상하게도 이 풍경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미애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조미애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갑자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수심보다는 연민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조미애 앞에 섰어요. 조미애는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비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지만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엄마라는 수화를 해봤어요. 그 순간 조미애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조미애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놀라서 왜 그러세요? 라고 수화했지만 조미애는 대답하지 못했죠.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신음을 내며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유지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와줘. 조미애가 쓰러졌어. 빗속에서 조미애를 부축하며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내 행동이 조미애에게 충격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계속되는 비에 우리 둘 다 흠뻑 젖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유지성이 도착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가 갑자기 발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기억상실 환자가 강한 자극으로 인해 쇼크가 온 것 같네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도치 않게 조미애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복수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정말 이분이 나쁜 사람 맞나? 처음 품었던 복수심은 어느새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중간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면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지만 심리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조미애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니 조미애는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조미애가 겨우 눈을 떴어요. 밤새 지켜본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미애가 저를 바라봤을 때 조심스레 수화했죠. 괜찮으세요? 조미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머리를 살짝 만지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왜 제게 엄마라고 하셨나요? 전 기억이 말끝을 흐렸어요. 아직은 모든 걸 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저 편히 쉬세요라고만 수화했습니다. 조미애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이 여성이 정말 제 친어머니일까? 아니면 우연히 닮은 수화를 쓰는 타인일 뿐일까요? 의사가 들어와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니 가족과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조미애는 고개를 저었죠. 전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일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어요. 그 단호함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제안했지만 조미애는 사양했어요. 제가 늘 타던 버스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검소함과 자립심에 존경심이 생겼죠. 이분이 절 버렸다면 도대체 왜였을까요? 퇴원 후 유지성과 함께 조미애를 배웅했어요. 퇴근 시간이라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조미애가 버스에 타려는 순간 젊은 승객이 짐을 널브러뜨려 탑승이 어려웠죠. 조미애가 수화로 비켜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는 나도 힘들어요. 라며 불쾌해했어요. 저는 보다 못해 유지성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지성이 방금 퇴원하신 분이에요 라고 설명하자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죠. 제가 직접 조미애를 자리까지 안내했어요. 조미애는 미안하고 고마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왜 내가 이분을 보호하고 싶지? 처음엔 복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돕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조미애가 정말 제 어머니라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복수심은 점점 궁금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이 형사를 다시 만났어요. 좀 더 확실한 단서를 찾아주세요라고 부탁했죠. 이 형사는 추가로 찾아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조미애라는 분이 30년 전 건물 붕괴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억상실 진단을 받은 듯합니다.
그 전 행적은 거의 없네요. 이 정보는 제 궁금증을 더 키웠어요. 조미애의 과거가 30년 전 사고를 기점으로 완전히 단절된 사실이 의미심장했죠. 그 시기가 제가 캐나다로 입양된 때와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연일까요? 며칠 후 예상 못한 연락이 왔어요. 조미애가 저에게 만남을 요청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자꾸 단편적인 기억이 떠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마도 제가 엄마라는 수화를 했던 게 조미애의 잠재의식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조미애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모습이었죠. 조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나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조미애는 단편적인 기억을 이어갔죠. 공원에서 아이를 잠깐 놓친 순간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곧 건물 붕괴 사고를 당했고 난 크게 다쳐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유괴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죠. 30년간 믿어왔던 버림받은 아이라는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조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전 지금껏 엄마가 날 버렸다고 믿었어요. 양부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조미애는 오열했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난 기억조차 없어서 널 찾지 못했단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조미애의 품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망한 사람이 사실은 날 가장 사랑했던 분이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어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했죠. 유지성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어요. 캐나다의 집과 출판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지성의 도움으로 몇 주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서울의 넓은 아파트를 구해 조미애를 초대했죠. 하지만 조미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너무 호화로운 건 부담스러워. 지금의 소박한 생활도 괜찮아요. 그 순간 어머니의 검소하고 소박한 성품이 더욱 느껴졌어요. 결국 절충안을 찾았죠. 조미애가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네에 집을 마련하되 너무 화려하지 않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상과 제 새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양부모 이야기가 나왔죠. 양부모가 날 어떻게 입양했는지 궁금해요. 조미애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형사의 조사 결과 그 시절 불법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만났으니 괜찮아요.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어느 아침 조미애가 제안했어요. 내가 장애 아동을 돕는 일을 해왔는데 너도 함께하면 어떨까? 그 말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저도 그림책과 수입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하영재단을 만들어요.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괴 실종 아동 보호와 장애 아동 수화 교육을 주력으로 하는 재단을 세우기로 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복지관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고 싶어라는 말에 존경심이 커졌어요. 이제 제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흘러 저는 제 실화를 바탕으로 다시 찾은 목소리를 완성했어요. 30년간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극적인 재회를 담은 책이었죠. 출판사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 예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위로받기를 바랐어요. 출간 기념 사인회는 서울 시내 대형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독자들이 찾아왔어요. 수화로 서명을 요청하는 장애인 독자들도 많았죠. 유지성이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수화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인회장 한편에서는 조미애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팬들이 조미애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조미애는 미소를 지으며 저 아이들이 내가 30년간 찾지 못했던 딸 같은 마음이 들어요라고 말했죠. 사인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조미애가 물었습니다. 오늘 사람도 많았는데 힘들진 않았니? 저는 미소 지으며 수화했어요. 엄마가 옆에 계셔서 든든했어요. 조미애도 웃으며 오늘은 버스 말고 차 타니 편하네라고 했죠. 작은 농담에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옛날 사건이 벌어졌던 공원에 들렀어요.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 대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새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비 오는 공원이 아니라 맑은 하늘 아래 모녀가 함께 앉은 공원 풍경이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을 다시 돌아온 봄이라고 적었어요. 조미애와 함께 그 그림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영재단은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젝트는 이미 몇몇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스한 저녁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조미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집은 바로 여기야. 엄마라고 수화했죠. 조미애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단다.